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첫날 기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사전투표 파장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강원도를 오가며 하루 238km 유세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대구, 경주를 돌며 영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3,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따라 한울 원전 쪽으로 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원전 방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도 많이 날리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한수원도 밀접해 있는 곳이라서. 우크라이나 전력의 4분의 1을 생산하는 최대 원전 단지를 러시아군이 점령했습니다. 점령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전 폭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6만 명을 넘은 가운데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1시로 1시간 늘어납니다. 정부는 다음 거리두기 조정 때는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사전투표 전날 조금 전인 오후 6시 마감됐는데요. 2013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에 가장 높은 첫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7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소로 향했는데요. 엄지나 부위, 도장 개수 등 이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를 암시하는 인증샷 릴레이로 SNS도 종일 뜨거웠습니다. 이 서울시 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혁 기자, 워낙 양당이 홍보를 많이 해서 높을 줄은 알았지만 역대 최고라는 거죠? 네, 조금 전 끝난 첫날 사전투표율은 17.6%로 역대 선거 첫날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봤을 때 5.9%포인트 높은 투표율입니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투표하러 나온 유권자를 만나봤는데요. 사전투표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리더를 뽑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니까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은 또 코로나 환자분들도 오고 또 미리 또 사전에 또 빨리 하는 걸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추세라면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이었던 21대 총선 당시 26.69%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표소 현장에 긴 줄도 보이던데 몇십 분씩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다면서요. 네, 이른 출근 시간부터 마스크를 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앞에 길게 줄을 섰는데요. 20분 넘게 기다렸다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사전투표소 앞은 더 붐볐는데요. 앞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줄을 서야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거리 두기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소에 지급된 방호장비 중 파란색이 들어간 일부 장비가 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해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제주에선 한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모두 일찌감치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지난 대선 땐 주요 후보들이 본투표일에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번엔 사전투표가 승부처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광화문 인근에서 투표를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이 검찰총장 사표 낸 지 딱 1년 되는 날이라며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기다리는 동안 지지자들과 인사도 나누고 투표를 마친 뒤에는 인증사진도 남겼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이거 해야 되는데. 제 뒤에 계셔가지고 네.
투표했다는 오, 걸 이렇게. 찍고 싶어서 아, 따옴으로 SNS에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 엄청 특별한 거죠?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은 경제, 위기 극복, 평화, 통합입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부산에서 사전 투표 하신다고 하고 좀 꼭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인들한테 자랑하려고 동영상도 찍어왔습니다. 윤 후보는 딱 1년 전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며 정권 교체를 위한 사전투표를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나를 위해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이깁니다. 사전투표하면 더 크게 이깁니다. 지지자들도 후보 번호를 표시하는 투표 완료 인증샷을 경쟁적으로 올리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투표소만큼은 후보들이 배우자와 함께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대선은 달랐습니다. 이 김건희 씨는 빨간 스카프를 메고 오늘 집 근처에서 남편과 따로 사전투표를 했고, 이 김혜경 씨는 아예 본투표 날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안보겸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사전투표 누가 유리한 국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자택 인근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이력 논란을 사과한 지 3달여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사전투표는 취재진에게 일정이 공유되면서 공개 일정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이 들어간 스카프와 양말을 신고 등장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소감과 공식 선거운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공식 선거운동 더 참여 안 하실 건가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전투표 독려를 위해 김 씨가 첫날 투표했다면서 투표를 기점으로 자연스러운 배우자의 모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3월 9일에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표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투표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비공개 사전투표도 검토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본투표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와 이 높은 사전투표가 누구에게 유리한 건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호감 대선이라더니 사전투표 첫날이 역대 최고입니다. 시청자분이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어요. 높은 투표율은 좋은 일인데 다들 화가 나서 투표하러 가는 느낌이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확실히 높았죠? 네, 준비한 사전투표율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사전투표율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낮 12시 사전투표율을 볼까요? 7.1%인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1대 총선 때와 19대 대선 때보다 2%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자 4%포인트 안팎으로 격차를 더 벌리더니 오후 6시엔 17.6%로 19대 대선 때보다 5.9%포인트, 21대 총선 때보다 5.5%포인트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건데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죠. 연령별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지역별로는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지역별로만 분석이 가능한데요. 우선 전남과 정북, 광주의 경북까지 모두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어섰고요. 경기와 대구 등은 한 전국 평균치보다 밑도는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호남이 확실히 높은데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하면 대구, 경북도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선
대선 후보들이 모두 사전투표를 하는 등 양당이 사전투표율을 올리는 데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처음 사전투표가 적용된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본투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박빙 판세로 양진영 유권자들이 총 집결해서 투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전투표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한 차례 대선과 두 차례 총선을 치렀는데요. 아무 데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첫날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여야 누구에게 유리한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당연히 두 당 모두 자기네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호남 표심과 2030 세대가 단일화를 보고 실망해서 다시 이재명 후보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정권 교체 여론이 득표율에 반영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양당 주장은 그런 거고 최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글쎄요. 과거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결집한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국민의힘은 본투표를 선호했기 때문인데요. 사전투표부터 문재인 바람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사전투표 25%면 정권 교체, 문재인 대통령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사전투표를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남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것보다 더 투표율 높아야죠. 하지만 이번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우리 쪽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열심히 독려하는 바람에 누구한테 유리한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렇게 이 배우자 투표에도 관심이 쏠렸던 적이 없는데 김혜경 씨요, 오늘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본투표 때 한다고요? 네, 오늘 김건희 씨가 사전투표에 나서게 된 건 후보와 본인 결정에 따른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국민의힘 측은 부부의 총력전을 보여주고 자신 있게 사전투표하는 모습으로 대선 판세와 기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김혜경 씨는 사전투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는 안, 따로 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은 당일 본투표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선 남편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되레 김건희 씨의 등장은 오만함을 보인 악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자, 투표날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여야 모두 이 참관인을 투표소로 이제 보내는데 유독 이번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네, 양쪽 정당 모두 참관인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서로 바라보는 초점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박빙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재검표 이슈가 생기는 상황을 차단하려고 하고, 과거 주의사항 정도만 일러주던 국민의힘은 CCTV까지 설치해서 투표함 관리까지 하는 등 부정선거 차단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네, 이 사전투표 홍보, 배우자 눈치 싸움, 참관인까지 박빙 선거라는 게 실감하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최선 기자였습니다. 네, 사전투표를 마친 여야 후보들이 어디로 갔을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투표한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에 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와서 부동층을 공략했고, 부산에서 투표한 윤석열 후보는 대구와 경북을 거치며 보수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의 마크맨 윤수민, 이다혜 기자가 오늘도 따라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광화문 사전투표를 한 뒤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안보관을 비판하며 안보에 민감한 강원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데 말이죠. 자꾸 자극해가지고 자꾸 충돌의 위험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불안하면 우리 보수 표 받으니까 더 불안하게 만들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겨냥해서는 통합정부를 내세우며 자신이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맨날 정권 교체 왔다 갔다 무슨 시계춥니까? 왔다 갔다만 하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치로, 소위 새 정치로 제가 가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유세를 마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곳 경기도 남양주를 찾아 다시 수도권 집중 유세에 돌입했는데요.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시작해 강원과 경기를 거쳐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유세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시까지 사전투표한 중에 경기도가 제일 낫다는데 여러분 내일까지 경기도 1등 합시다 여러분. 언제나 경기도가 1등 아니었습니까? 이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주말과 휴일을 경기와 서울 유세에 모두 할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산 출신 야구 선수 최동원 씨의 유행어로 부산 시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마함 해보입시다. 이재명 후보의 부산 평가를 언급하며 자신은 부산을 서울처럼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산 재미없고 초라하다고 얘기했죠? 저는 부산을 서울과 똑같은 대규모 경제 도시로 비약시키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고향인 만큼 부산 유세 현장 곳곳에서 안 대표를 축혀 세웠습니다. 단일화로 사퇴를 하셨지만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겁니다. 안철수의 진격입니다, 여러분.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 때문에 취소했던 경북 유세 일정을 다시 잡았는데요. 조금 전 시작한 경주 유세에서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 유세에는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최연숙 의원이 참석해 윤 후보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고향 안동에서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를 질타한 윤 후보는 경북 영주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언제 유세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였는데요. 내일 사전투표를 하고 유세 지원에도 나섭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내일 오전 캠프 해단식을 가진 뒤 오후 2시 30분 경기 이천으로 이동해 윤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하는 겁니다. 오전 11시 10분에는 여의도에서 사전투표도 할 계획입니다. 안 대표는 오늘까지는 단일화의 결정에 실망한 당원과 지지자를 달래는 데 주력했습니다. SNS에는 직접 쓴 손편지를 올려 재차 사과했습니다. 안 대표는 정권 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 유튜브 방송에서도 정권 교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지지해 주신 분들께 저는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 초심 정말 변함없다는 말씀.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를 두고 협박 정치의 결과다. 이면 합의의 진상을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철수 쇼를 벌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단일화가 아니라 전 국민의 손가락을 자르게 만드는 단지화다.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단일화에 실망한 안 대표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물론 대선에서 주연은 후보지만 이 조연들의 활약도 중요하죠.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 때론 의혹이 지나쳐서 논란도 되지만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약상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제주를 찾아 야권 단일화를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와서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새벽 2시에 공공장소도 아니고 장제원 씨 누나 매형집에 가가지고 가정집에 가서 무슨 야합을 했는지. 송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이동거리만 약 3,800km에 달하는데 서울과 부산을 5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격을 위해 대통령도 걸고 넘어지고 윤석열이 가장 불공정하게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사전투표 홍보를 위한 깜짝 이벤트도 선보였습니다. 저 송영길은 오는 3월 5일 사표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제주를 찾아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버릇을 못 고치면 소도둑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니 소고기를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구워 먹으려고 소고기 사가지고 갔으면은 그거 벌써 소고기 도둑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표는 당 지지세가 약한 호남과 2030 유권자의 공을 들였습니다. 광주 정신을 복합 쇼핑몰 분재에 끌어들이는 지역의 투 정치인들의 카르텔을 깨지 못한다면은 그 기회는 다시 몇 년 뒤에 올지, 아니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TL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대선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선거를 닷새 앞두고 뭐가 다시 나왔을까요? 네, 의혹인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군면제 의혹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막판 공세를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던데 부동시, 그러니까 이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심하게 나서 이 군이 면제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군 신체 검사 당시에는 부동시 판정으로 면제를 받았지만 검사 임용 때는 시력차가 크지 않았다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군대 빠질 때는 부동시, 검사가 될 땐 정상시, 문제되면 다시 부동시로 바뀌는 고무줄 시력을 결국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시력을 조작한 것 아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윤 후보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군 신체 검사 때와 검사 임용 때 이 검사 방법이 달랐다고 합니다. 1994년 검사 임용 및 2002년 재임용 당시 시력 검사는 일명 숟가락 검사로 부동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습니다. 굴절률 검사 기계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군 면제 때는 이 정교하게 검사를 해서 부동시 판정이 난 거고 검사 임용 때는 그냥 이 숟가락 가리고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요, 지금이라도 신체 검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를 소환하면서 헛발질의 자책골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었다는 겁니다. 시력하고 디옵터 차이도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디옵터 차이가 0.4, 0.4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력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검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병역 판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정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수가 뒤바뀐 네거티브 공방 막판까지 치열하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다시입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용민 씨 발언이 다시 논란이에요. 네, 이틀 전 윤석열 후보가 이 김건희 씨에게 성상납을 받은 점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논란이 일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면 조용히 있겠다고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요. 하루 만에 번복하고 다시 성상납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뭐 새로운 근거 이런 게 나왔습니까? 김 씨는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의자인 김건희 씨가 당시 검사인 윤석열 후보와 동거를 했다면서 이게 뇌물수수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씨가 하루 만에 공세로 태세를 전환한 건 내부 민주당 비판에 발끈해서입니다. 민주당에서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했거든요. 오늘도 선거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 무건수행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도 좀 선을 넘은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고 있나 보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를 대검에 고발했고 이재명 후보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침묵 혹은 방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약속의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일상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보호받고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대폭 정비할 것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나온 막장 공세에 민주당도 후보도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네거티브는 지지층을 결집시키지만 또 지나치면 중도층 반감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수위가 늘 고민이죠.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경북 울진에 큰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 자원을 끌어모으는 소방동원령 1호가 발령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4,000명 가까운 주민이 긴급 대피했는데 특히나 원전 근처라 더 걱정입니다. 이 불은 강원도로 넘어가 삼척에 있는 LNG 기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배유미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울진의 한 야산에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불길이 여기저기 치솟아 오릅니다. 바로 옆 차들은 서행합니다. 울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오전 11시 17분쯤.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데다 순간풍속 초속 25m에 달하는 강풍이 더해지면서 불은 도경계를 넘어 LNG 생산기지가 있는 강원도 삼척 호산리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불 3단계와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됐고 전국 소방동원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산불이 7번 국도를 넘어 한울원자력 발전소 방향으로 번지면서 원전 방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전 울타리 등 주변에도 불씨가 날아들었지만 소방당국은 방화선을 치고 소방차 26대와 맞먹는 첨단 장비인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한울원전은 1에서 5호기 출력을 낮춰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북면 주민 3,900여 명이 긴급 대피한 데 이어 삼척시에도 산불이 번지자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안개도 많고 이래서 재도 많이 날리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한수원도 밀접해 있는 곳이라서. 인명피해는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울진군에서 주택 10여 채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택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도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산불 제보 영상을 속속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긴박한 모습들 서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길을 뚫고 달리는 차량. 시뻘건 불꽃이 유리창에 튑니다. 도로까지 번진 불길을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산 비탈길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용암처럼 흘러내립니다. 지금 울진에서 고립돼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북면 그 입구 쪽에서 도로가 막혀가지고 통제가 돼서 못 가고 있어요. 마을에선 긴급 대피 안내 방송이 들리고 도로엔 대피하는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울진군 북면 해안가에 거주하는 시청자 제보 영상입니다. 아파트 뒤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산 등성이를 따라 불길이 이어집니다. 거기는 북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는 분한테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거기가 지금. 울진 북면 또 다른 마을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민가를 코앞에 두고 타오르는 불길이 아슬아슬합니다. 강풍을 타고 날아온 불씨는 수십 년 삶의 터전을 집어삼켰습니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대형 산불은 동쪽과 북쪽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의 25%를 차지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이 러시아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주민들이 인간 방패로 막아섰지만 러시아군은 포격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진 않을까 걱정인데 이 혹시라도 폭발을 하면 1986년 체르노빌 사고보다 이 피해가 10배나 더 클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자포리자 원전의 포격이 떨어집니다.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남동부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를 보유한 최대 규모 단지로 전체 전력량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다행히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원전 폭발 시 피해 규모가 체르노빌 사고보다 10배나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점령 과정에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Людей, хто знає слово Чорнобиль, хто знає, скільки горя й жертв приніс вибух на атомній станції. Це була глобальна катастрофа. 계속된 폭격에 날이 밝은 뒤 진화 작업이 이뤄졌고 원전은 결국 러시아군에 점령됐습니다. 수도 키이우 북쪽 체르니히우 민가에서는 러시아의 폭격에 3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시신들이 널려 있고 키이우 거리 역시 잿더미가 됐습니다. 남부 거점 도시 헤르손을 손에 넣은 러시아군이 흑해 연안 도시들의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사상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남부 마리우폴 병원 지하실, 숨진 10대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아버지는 오열합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대피 통로에서 휴전을 약속했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처에서 러시아군은 며칠째 64km 길게 늘어선 채 진군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도 이유지만 자연 현상이 가로막았다는 분석입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두 손 들었다는 라스푸티차의 위력, 염정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27km 떨어진 곳입니다. 러시아군 행렬이 6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제자리입니다. 진흙에 빠진 탱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고 진군하려고 애써보지만 연신 검은 연기만 내뿜습니다. 늪지대 같은 진흙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탱크만 남겨둔 채 도망갑니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 침략에 발목을 잡은 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땅이 진흙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현상입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나 눈을 머금은 채 얼어붙었던 토양이 3월 말쯤부터 녹으면서 진흙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늪지대나 다름없어 평소 우크라이나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러시아로 진군하던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러시아 원정 실패도 라스푸티차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Розпутниця – це явище, яке відбувається у березні. Російським танкам буде дуже важко рухатися. Напевно, вони збиті з гвинтилику. 러시아군의 연료 부족, 식량 공급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땅에 떨어진 사기도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군인들의 사기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반전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푸틴 정권의 탄압이 거셉니다.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언론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정부 성향 방송사 도즈디 TV의 사장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И никогда не сдавались, и мы сейчас не сдаемся. И я хочу, чтобы это не наша сдача. Нам нужно. 이를 끝으로 이 방송사는 어제부터 방송 송출이 중단됐고 인터넷 사이트, SNS 계정도 폐쇄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 폐쇄 조치를 당한 겁니다. 또 다른 반정부 성향 라디오 방송국 에호 모스크비도 같은 이유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노골적으로 언론 검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군에 대해 침공, 공격이라는 표현 대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쓰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러시아 관영 방송들은 이번 전쟁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에 대항한 소련에 빗대며 정당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도 가짜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Russia, meanwhile, says Ukraine is deliberately putting the civilian population at risk by using them as human shields. President Putin made the claim at his security conference. 러시아 내 반전 시위에 대해서도 어린이까지 체포하는 등 과도한 진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BB+에서 CCC-로 8단계 강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침공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직접 참전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외인 부대 입대 문의가 들어온다는데요. 정부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검은색 외투를 입은 20대 남성이 정문 앞에서 호출벨을 누릅니다. 의용군 관련해서 부탁드려요.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의용군이 되고 싶다며 문의하러 온 겁니다. 남성은 자신이 해병대 부사관 출신 전역자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위급하고 사상자도 많고 어쨌든 군 경력 있는 사람이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는 의용군 지원 의사를 가진 한국인들의 연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병대 쪽이나 특전사 이렇게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은 좀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고도 가고 싶은 인원이 오늘 한 명 더 있다. 채널A와 통화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참전 문의를 한 한국인이 수십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등 각국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외부 도움을 호소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외국인 부대 지원 방법을 안내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은 여행 금지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행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 법령을 존중한다며 한국 정부가 대러시아 직접 제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기름값은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물가도 5달째 3% 넘게 올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경유값이 싸다고 알려주면서 차들이 몰리는 주유소. 여기는 건설업이나 자영업 종사자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요. 워낙 자주 주유를 하다 보니까 유가 상승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했거든요. 기름값 일이 상승한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봐요. 계속 힘들죠.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페인트 가격, 기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하니까 유류세 인하에도 못 느끼겠어요. 유류세 인하로 반짝 내렸던 유가는 1월부터 7주째 상승 중.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배럴당 $110를 뚫은 국제유가는 항공과 해운업계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유 수급난까지 겹치면서 대한항공은 내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가 밀어올린 소비자 물가는 5달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5년 만에 물가관계 장관회의까지 열고 다음 달 끝나는 유류세 20% 인하를 석 달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물가를 잡을 진 미지수입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일부 대응할 수는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수입 물가들을 높이고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가 오름세도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6만여 명, 사망자는 186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거리 두기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 지침을 보름 만에 또 완화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인 밤 9시 등 강력한 거리 두기 시행 이후 인원을 2명 늘리고 시간을 1시간씩 2번 연장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미세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만 6천여 명. 일주일 전보다 1.6배로 늘어 유행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해졌습니다. 사망자도 역대 가장 많은 186명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정부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9시를 계속 고집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10시, 11시로 늘리는 데 대한 근거가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아예 영업 제한을 없애달라며 반발합니다.
전혀 지금 1시간 연장 찌끔찌끔 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 다 하루만 주고 다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은 최소한이지만 다음번에는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만 3살이 채 안 된 여자아이가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나 2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는 몸무게가 또래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잠시 후 아이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에 옮깁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인공호흡기를 단 채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어제 저녁 7시 13분쯤 20대 여성이 119에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여성의 31개월 된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빠도 못 갔냐 물어보고 또 112에서 신고 들어가고 부산 왔다는 소리하고 점수 한 7명 잊은 것 같은 거야. 발견 당시 아이 몸무게는 7kg. 또래 아이 평균 몸무게 절반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병원 측은 아이가 사실상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여자아이는 여성이 전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집에선 여성이 현 동거남과 낳은 17개월 남자아이도 발견됐는데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성과 동거남은 남매들을 집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해보면 이제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의사 이 진술로 해서 의심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자격 없는 부모들 뉴스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집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주사하고 잠든 간호조무사를 초등학생 아들이 신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픈 줄 알았다고 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으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경찰관 3명이 구급차가 지나간 길을 뒤따릅니다. 잠시 뒤 경찰관들이 검은색 외투를 입은 30대 여성을 데리고 되돌아갑니다. 구급차 출동을 요청한 건 이 여성의 초등학생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 장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팔에 주사기를 꽂은 채 잠들어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쓰러져 있을 때 애가 신고했대. 방에서는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 빈병 2개와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잠시 뒤 의식을 찾은 여성은 스스로 프로포폴을 주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병원에서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챙겨왔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외의 목적으로 주사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여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투약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내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솔솔 풍기는 봄내음에 청개구리도 일찍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주말에는 날씨가 뒷걸음질을 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일부 중부 내륙에 약한 비가 내린 뒤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밀려들겠는데요. 주말과 휴일 아침 서울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한 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산불이 비상입니다. 대기가 바짝 말라있는데 태풍급 강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영동과 영남엔 대형 산불 위험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내일은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와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영하 2도, 광주는 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5도, 대구는 10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다음 주엔 기온이 오르면서 대선일엔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첫날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직선제 이후에 투표율 80%를 넘은 대선이 딱 3번 있었는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모두 80년대, 90년대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딱 하루 투표할 때입니다. 사전 투표로 사흘로 늘었는데 다시 투표율 80%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틀 더 남았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